지난 시간에 그 시위의 생산 공정 중 균질화 공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도중에 그 촬영 장비에 이상이 와서 중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마찬가지로 시위의 생산 공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시위라고 하는 것은 그 흰 우유를 얘기하죠. 그래서 부분적인 살균을 한 살균 시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살균 시유를 만들어서 주로 과거에는 도시에서 먹었기 때문에 시티밀크, 또 이런 마켓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마켓밀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위 생산 공정을 우리가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또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로부터 이러한 원유를 착유하는 공정. 그래서 아침마다 젖소로부터 이런 원유를 착유해서 착유할 때는 따뜻한 온도로 갖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 지유차로 수집을 해서 이동하게 되면 미생물이 급격하게 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냉각 저장 장치를 갖고 있는 지유차에다가 그 착유된 이러한 원유를 운송시켜야지만 이 공장으로 오는 데까지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다.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4도씨 이하의 그 냉각 저장 장치를 갖고 있는 지류차로 수집을 해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공장에 오게 되면 원유의 기본적인 검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원유의 신선도와 유제품으로서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능 검사, 일반 검사로서 관능 검사, 우리 오간을 통해서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귀라든가 코라든가 또는 이 피부의 촉감을 통해서 이러한 식품의 품질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관능 검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냄새라든가 또 맛을 보고 원유의 신선도로서의 자격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중 검사.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밀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의 그 질량을 그 물체가 갖고 있는 부피의 값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의 경우 4도씨 물은 정확히 1g/1세제곱센티미터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 순수한 물, 4도씨 순수한 물은, 깨끗한 물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cm인 이와 같은 부피를 가질 때 1g을 나타낸다고 정의하는 것이죠.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의 밀도를 4도씨 순수한 물의 밀도로 나누어진 값을 우리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쇠가 있으면 쇠 같은 경우는 비중이 예를 들어서 4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뒤에 단위가 4g/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 각각 4cm인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cm인 이러한 부피를 갖고 있는 이러한 금속 물질의 질량이 4g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물에 비해서 약 4배에 해당되는 이러한 질량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어떤 물체의 밀도를 순수한 물의 밀도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단위는 없어지고 이렇게 숫자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이렇게 차원은 없지만 단위는 없지만 숫자로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차원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중은 밀도하고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유 속에 존재하는 이러한 비중의 크기를 측정해서 이러한 신선도와 유제품의 적합성을 판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선도 검사라든가 또는 침전물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험실적으로는 이러한 그 지방의 함량이라든가 또 그 밖에 그 성분을 분석을 한다든가 미생물의 양을 측정한다. 특히 이제 세균의 전체적인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그 신선도를 판정할 수 있고 pH, 산도, 빙점, 또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에 따라서 원유 검사를 하는 거죠. 의회에서는. 이 검사가 끝나면 청정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런 청정화 공정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젖소 털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친 다음에는 표준화 공정을 거치게 되죠. 그 성분 규격이나 영양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지방 함량, 무지 고형분 또는 뭐 여러 가지 각종 영양소의 성분을 조정해서 그 균일한 이러한 그 규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표준화입니다. 그다음 지난 시간에 그 이 균질화를 얘기하다가 그 설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질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과 지방은 섞이지가 않습니다. 분리되죠. 지방이 물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떤 용기에 이렇게 담았을 때는 이렇게 지방이 위로 떠버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방이 분리되는 위쪽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방을 미세한 입자로 잘라서 물과 지방이 안정하게 혼합되도록 하는 것이 균질화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호모게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죠. 균일하게 균질화시키는. 보통 그 원유의 온도를 60도씨, 압력을 100에서 300kg per square centimeter, 100에서 300 정도의 압력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 압력 밥솥이 압력밥솥의 그 압력이 대략적으로 2에서 2.5 기압 정도가 걸려요. 이게 애텀이라고 하는 것은 킬로그램 제곱센티미터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2기압 내지 2.5 기압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압력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압력밥솥이 그 밥하는 과정에서 그 수증기를 내뱉을 때 상당히 그 뭐랄까 그 2기압 또는 2.5기압이라는 것이 큰 압력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재래시장을 가게 되면 뻥튀기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쌀이라든가 또는 보리라든가 말린 떡을 집어넣고 열을 가해서 온도를 가해주게 되면 이 압력계가 보통 2.5기압 정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1기압하로 2.5기압 내부 온도는 내부 압력은 2.5기압이고 갑자기 1기압 상태로 펑 열어주게 되면 2.5기압에서 1기압으로 압력이 낮아지면서 이게 퍼핑이라 합니다.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퍼핑. 즉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나오게 되면 이 퍼핑이 되면서 그 조직이 파손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은 100에서 300기압 정도를 맞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균질할 때는 피스톤식으로 여기에 이제 원유가 담겨 있겠죠. 균질 안 돼 있는 원유 담겨 있으면 여기서 압력을 100에서 300기압이 되도록 밀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막혀 있고 강한 압력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여는 겁니다. 지금 2기압 내지 2.5기압에서 대기압으로, 여기 대기압이죠. 대기압으로 열었을 때 약 1.5기압의 차이 때문에 퍼핑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100에서 300기압으로 원유를 밀고 있다가 갑자기 열어주면 이러한 그 지방구들이 입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면서 물과 유화가 되면서 이게 안정한 유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시고 있는 이런 시유를 계속 놔둬도 유지방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유지방이 여기로 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균질화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살균을 하게 됩니다. 살균. 이 살균 공정은 일반 가공식품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일반 그 통조림 식품 같은 경우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꽁치 통조림, 고등어, 참치 통조림과 같은 이런 통조림이 있다면 이와 같은 그 통조림을 상온에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통조림 내부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121도씨에서 약 30분간 살균합니다. 그래서 121도씨에서 약 30분간 살균하게 되면 모든 미생물이 사멸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이와 같은 통조림 식품을 상온에서 보관, 유통이 가능하겠죠. 상온에서. 근데 우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유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121도씨에 30분 정도를 살균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 이 기호성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 맛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또는 조직감 중에 여러 가지 점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유 특유의 이런 맛과 냄새가 이제 결국 변질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온에서 유통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하는 살균법은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살균을 하다 보면 기호성도 변화가 생기고 열에 민감한, 열에 약한 이와 같은 그 성분들의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살균을 하는 것입니다. 우유의 살균법에서 앞에서 말한 이러한 그 꽁치라든가 고등어라든가 참깨 통조림처럼 상온에서 장기간 그 유통이 가능하도록 만든 이와 같은 살균법을 적용한 시유는 웰균 시유라고 해서 나와서 판매가 되어 있는데 거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이용되고 있는 그러한 제품은 아닙니다. 어떤 비상시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유에 해당되고 대부분은 이제 부분적인 살균법에 의한 시유가 생산이 돼서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적인 살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 젖소로부터 얻어지는 원유는 두 가지의 미생물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식품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이제 병원성 미생물과 이제 식품 미생물을 나눠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콘트롤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겠죠. 이 병원성 미생물은 결핵균이라든가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이제 등등 있겠죠. 이런 병원성 미생물과 식품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의 이제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패에 관여하는 이제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제 식품 미생물 중에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을 보면 술 만들 때 관여하는 이런 효모계통이 있고 또는 장류 만들 때 또는 김치를 발효시킬 때 등등등등 발효식품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있고 또 부패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병원성 미생물과 식품 미생물은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상어하고 이제 사자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저런 질문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 병원성 미생물과 식품 미생물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어하고 사자하고 싸운다면 1대1로 누가 이길 것 같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즉 어디서 싸울 것이냐에 따라서 어디서 싸움을 할 거에 따라서 확 달라집니다. 이 바다에서 싸우게 되면 당연히 상어가 사자를 제압하게 되겠죠. 육지에서 싸운다면 사자가 당연히 상어를 제압을 하겠죠.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확 납니다.
이 병원성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의 서식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가장 증식을 잘하고 생존을 잘하게 되냐면 이거 동물 체내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동물 체내에서 증식을 하고 생존을 하기 때문에 인간 체내에서는 동물 체내, 즉 인간을 비롯한 동물 체내에서는 병원성 미생물이 상당히 강인한 이러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식품을 발효시키거나 부패시키는 이와 같은 식품 미생물들은 주 서식지가 어디냐면 이것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증식되고 하기 때문에 식품이 주 서식지예요. 상어는 바다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고 사자를 제압할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사자는 육지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고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원성 미생물은 인간을 비롯한 동물 체내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고 주 활동 서식지죠. 반대로 식품의 발효에 관여하거나 부패에 관여하는 미생물들은 식품 자체가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하는 그러한 서식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우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식품입니다. 식품의 한 종류예요. 이 식품을 놓고 볼 때 이 병원성 미생물은 동물 체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못 가져요. 우유 속에서. 이에 반해서 발효와 부패에 관여하는 식품 미생물들은 우유가 식품이기 때문에 강인한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분적인 살균을 하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멸균수유를 만들면 기호성, 맛과 냄새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러한 우유를 먹으려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열에 민감하고 열에 약한 영양소들이 파괴되니까 굳이 이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성이 가장 중요하죠. 맛과 냄새, 그 다음에 조직감이 우수한 제품을 다 선호하기 때문에 이 멸균수유를 만들어 버리면 장기간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은 있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이런 기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적인 살균수유를 가지고 지금 수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만 사멸할 조건. 이 병원성 미생물만 사멸할 조건을 가지고 부분적인 살균하는 겁니다. 어차피 발효와 부패에 관여하는 모든 식품 미생물을 사멸시키려면 멸균수유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러한 멸균수유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병원성 미생물만 사멸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살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병원성 미생물은 상어고 식품 미생물은 사자라고 한다면 지금 우유라고 하는 것은 육지예요, 육지. 그러니까 식품 미생물은 안 죽습니다. 우유 속에. 쉽게 안 죽어요. 죽이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병원성 미생물만 이제 사멸할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살균할 때의 조건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유의 살균법이라고 불러줍니다. 첫 번째가 좋은 살균법. LT라고 불러져요. Low Temperature Long Time. 낮은 온도에서 긴 시간 살균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보통 Pasteurizzation이라고 불러주죠. 보통 60 내지 65도씨에서 약 30분간 살균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60) 내지 65도씨라고 하는 것은 식품 미생물은 하나도 안 죽습니다. 식품 미생물은 죽을 수가 없어요. 발효의 부패에 관여하는 식품 미생물은 60 내지 65도씨라는 온도에서는 사멸되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그런 식품 미생물은 60 내지 65도씨에서 잘 자랍니다. 죽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청국장이나 이 낫또, 일본 낫또를 만들 때 보면 보통 55 내지 60도에서 발효를 하게 됩니다. 청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칠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이런 고초균이 주로 번식을 해가지고 청국장의 원료인 이런 납두를 만들게 되는데, 일본서는 낫또라고 불러주고 한국은 납두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칠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이런 세균류가 잘 증식하는 온도가 55 내지 60도씨예요. 여기서 자라가지고 끈적끈적한 이런 점성 물질을 내는 거죠. 이게 청국장이죠. 이걸 만든 게. 일본 낫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이러한 바칠러스 속에 해당되는 이러한 세균들이 잘 자라는 겁니다. 이 정도 온도에서는 식품 미생물은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식을 잘하는 거죠. 하지만 우유가 식품이기 때문에 이 병원성 미생물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정도 온도에서 이 정도 하면 대표적인 이런 결핵균, 젖소가 결핵을 앓고 있거나 또 복균자인 경우에는 이 결핵균이 젖소의 그 유두를 통해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살균하지 않은 원유를 마시게 되면 잘못하면 결핵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하는 방식이죠.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러니까 식품 미생물하고 병원성 미생물의 이 조건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유라는 게 식품이고, 이 식품에서는 식품 미생물이 잘 적응하고, 반대로 병원성 미생물은 동물 체내에서 잘 증식하기 때문에 우유 속에, 즉 우유라는 식품 속에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금방 죽는다는 거죠. 이것을 좋은 살균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온 살균법이 있어요. 하이 템퍼리처 숏타임.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그 살균법이죠. 이것은 보통 75 내지 85도씨 15초간 살균합니다. 75 내지 85도씨에서 15초간 살균해주면 이 병원성 미생물이 다 죽어요. 식품 미생물은 한 마리도 안 죽습니다. 75 내지 85도에 15초 동안 놔뒀다고 해서 식품 미생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안 죽습니다. 이제 병원성 미생물만 이제 사멸되는 거죠. 이게 고온 살균법이에요. 또 세 번째로는
초고온 살균법이 있습니다. 울트라 하이 템퍼리처, 초고온 130 내지 135도에서 1 내지 3초간 살균하는 방식이에요. 130 내지 135도에서 1 내지 3초간 순간적으로 온도가 130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러한 살균법이 초고온 살균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품미생물은 한 마리도 안 죽습니다. 거의 데미지를 안 입어요. 그렇지만 병원성 미생물은 이와 같은 조건에서 완전 사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상어와 사자의 어떤 그 환경적인 조건을 보면 명확하죠. 자기들이 그동안 그 살아왔던 이 환경에서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는 거고, 반대가 되면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병원성 미생물과 식품 미생물도 마찬가지죠. 병원성 미생물은 인간을 비롯한 동물체 내에서 주로 번식해 왔기 때문에 동물체 내에서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는 것이고, 이 발효와 부패에 관여하는 식품 미생물은 식품에서 주로 그 증식을 해왔기 때문에 식품에서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반대로 이런 동물 체내에 들어오면 이 식품 미생물은 금방 죽어요. 위산에 다 죽습니다. 위산에 다 사멸돼요. 식품 미생물은 우유와 같은 이러한 그 식품에서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기 때문에 잘 안 죽지만, 이런 동물 체내에 들어오면 금방 죽는다는 거죠. 이런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부분적인 그 살균 시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위를 보게 되면 이 병원성 미생물은 없습니다. 병원성 미생물은 없고, 뭐가 있느냐? 여기는 이제 식품 미생물만 있습니다. 발효와 부패에 관여하는 식품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균된 시유를 마시면 이 식품 미생물만 있으면 위산에 다 죽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통 과정 중에서 상온에 보관하면 이러한 식품 미생물, 발효와 부패에 관여하는 세균 곰팡이 효모가 번식을 해갖고 결국은 부패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도록 지금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판되는 우유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식품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유 속에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유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런 액상 제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시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공 우유가 있어요. 가공 우유. 이 가공 우유라고 하는 것은 이 원유에서 그 지방을 제거한 우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성 이런 또는 식품 원료를 첨가해서 맛이나 또는 그 영양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이제 탈지우유라고 있어요. 탈지라고 하는 것은 스킴이라고 해요. 스킴. 탈지. 그러니까 지방을 제거했다는 뜻입니다. 스킴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유 속에 있는 지방을 제거한 것을 탈지우유라고 불러줘요. 이 탈지우유를 이렇게 건조하게 되면 주로 이제 분무 건조를 하게 되죠. 분무 건조를 하게 되면 탈지 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유에서 지방을 분리하게 되면 크림이 나오겠죠. 지방 분리하게 되면 크림과 이제 이걸로 가지고 이제 버터를 만들게 되겠죠. 그 나머지의 우유를 우리는
탈지 우유 또는 탈지 분유라고 불러져요. 저지방 우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시유에서 지방을 일부 제거한 우유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칼로리를 낮춰주기 위한 저지방 우유가 생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우유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초콜릿이라든가 커피, 바나나, 딸기를 넣은 우유가 있을 수가 있고, 칼슘을 첨가한 우유가 있을 수 있고, 또 비타민을 첨가한 우유도 있을 수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DHA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인체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첨가한 또 우유도 이제 시판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유당 분해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젖소를 비롯한 포유동물의 이 젖 속에는 유당,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젖당이라고 불러주죠. 락토스라는 이당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락토스라고 하는 것은 한 분자의 포당에 한 분자의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는 이당류가 락토스입니다. 유당이에요, 유당. 그 포유동물의 젖, 인간을 비롯한 모든 포유동물들은 젖으로서 그 새끼를 이제 키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들어있는 당이 유당이죠. 그 동물체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당은 유당이죠. 동물에서 대부분 설탕이라든가 포도당, 과당, 메가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식물체에서 얻어지거나 아니면 꿀로부터 얻어지는, 전부 다 식물체로 얻어지는데, 유일하게 유당은 포유동물의 젖으로부터 얻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유당 불내증, 락토스 인톨러런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이제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을 거쳐서 이제 대장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배설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음식물을 이제 보관하는 역할을 해요. 한꺼번에 아침, 점심 먹을 때 필요한 양만큼을 보관하는 장소가 위죠. 그래서 여기는 위산이 분비되기 때문에 이런 위산에 의해서 아까도 말한 이러한 그 식품미생물들이 다 사멸되는 거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결국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로부터의 그 식품미생물을 사멸시키는 과정을 여기서 거치게 되죠. 보통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음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체류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물 같은 경우는 1시간, 음료 1시간 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그 체류 시간이 걸리고, 이 지방 성분이 많은, 즉 유지, 기름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식품을 먹게 되면 위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저녁 때가 돼도 배가 고프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윗속에 음식물이 이 소장으로 이동을 못하고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픈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제 소장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를 해서 결국은 영양분을 얻게 되는 거죠. 영양분을 세포내도 섭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소장이죠. 그 다음에 대장으로 넘어오면 여기에서 이제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과 해로운 유해균들이
요 대장에서 번식을 해가지고 증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장에서도 이 수분을 우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먹는 물의 양을 100이라고 한다면, 소장에서 대략 한 60% 정도를 흡수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약 60%를 소장에서 흡수해서 영양분을 결국 세포내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약 35% 정도를 이 대장에서 흡수하는 겁니다, 물을. 그런데 이러한 유당이 그 소장에서 이렇게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로 가스분화 돼가지고 글루코스와 갈락토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단당류가 되는 거죠. 얘는 지금 이당류입니다. 단당류 두 분자가 결합해 있는 당을 우리가 이당류라고 불러주죠. 락토스는 이당류예요. 이당류가 여기를 끊지 못하면 이것을 끊을 수 있는 효소명을 우리가 락테이스라고 불러줘요. 뒤에 ASE를 붙이면 효소를 나타내는 말이고, OSE가 붙어 있으면 이건 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코스, 갈락토스, 락토스, OSE, 당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락토스를 분해할 수 있는 요소는 락테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모유나 우유를 자주 먹는 경우에는 이런 피로에 의해서 락테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화흡수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는 경우 10년, 20년 이런 우유를 먹지 않으면 이러한 효소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소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유를 먹고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으로 그대로 락토 형태로 넘어오게 되면 이 대장의 삼투압을 증가시키죠. 얘들이 이 삼투압을 증가시키면 대장 세포들이 수분을 못 빨아들여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는 것은 유당을 이용 못하는 그러한 환자들이죠. 환자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증세죠. 대표적인 설사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매일같이 그 티스푼으로 우유를 조금씩 마시다 보면 우리 인체가 유당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서서히 이런 효소를 만들어내요. 근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유당을 분해할 수 없는, 즉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효소를 못 만들어내는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엄마 젖을 먹게 되면 설사를 해갖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도 설사하고 그 모유라든가 우유를 먹으면 설사하는 이러한 아이들은 젖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밥을 진 이겨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그 건실하지 못한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는 이런 아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미리 분해해 놓은 우유를 우리는 유당분해 우유라고 불러줍니다. 지금 유당불내증, 락토스 인톨러런스라는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다면, 유당은 이렇게 글루코스와 갈락토스가 두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당류입니다. 이당류. 이것을 끊어주는, 이 결합치를 끊어주는 효소가 락테이스예요. 이런 락테이스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들은 유당이 소장에서
가스화돼 가지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소장에서 이렇게 글루코스와 갈락토스가 분해되지 않는, 즉 락테이스라는 효소가 분비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결국은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유당이 대장의 유당이 이제 도착이 되는 겁니다. 대장에. 이러한 유당을 이제 그 대장 속에는 여러 가지 유산균도 있고 잡균들이 많은데, 이러한 세균들이 유당을 이용해서 갈락토스와 포당으로 이제 분해를 시키고 수소라든가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설사, 구역질, 복통을 발생시키게 되죠. 설사가 이러한 이유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당 불내증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이런 증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유당을 미리 락테이스로 분해시켜 가지고 포당과 갈락토스로 가스변시켜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효소가 분비가 안 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없이 포당과 과당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수장에서 흡수가 돼서 문제가 없습니다. 또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서 유당을 제거한다 하는 그 해결 방법이 있죠. 유산균이라는 것은 젖산균 같은 말이죠. 우유 속에 있는 이러한 유당을 이용해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요구르트 음료를 먹게 되면 유당이 대부분 젖산균에 이용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당 불내증 증세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농축 우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연유라고 불러줘요. 이 농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유 속에 있는 이제 수분을 증발시켜서 제거하는 조작을 말하죠. 이미 살균된 우유 속에 이것을 이제 진공 상태에서 2분의 1, 3분의 1로 농축을 하는 거예요. 부피가 확 줄어들겠죠. 줄어들어서 이제 냉장 보관을 하는 거죠. 이제 겨울철에는 우유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일단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음료 형태로도 먹게 되고 먹는데 거부감이 없는데, 이제 겨울철이 돌아오면 결국은 우유 소비량이 확 줄어들고, 또 초등학교에 급식으로 사용됐던 이런 우유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이죠. 그래서 이 겨울철에 남아도는 우유를 이렇게 농축을 시켜서 만든 것이 농축 우유, 연유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유를 그대로 농축한 전지 우유가 있고 전지 연유가 있습니다. 이 탈지 연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지방을 제거한 거죠. 지방을 제거한 이제 크림을 별도로 생산하고 나서 지방이 제거한 탈지 연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각의 전지 연유든 탈지 연유든 간에 설탕을 넣은 연유를 가당 연유, 설탕을 넣지 않은 무당 연유, 이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집니다. 설탕을 넣은 연유가 있고 설탕을 넣지 않은 이제 무당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달이 되면 날씨가 좀 더 더워지죠. 그래서 이러한 그 연유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음료라든가 요구르트라든가, 결국 우유의 생산, 유제품의 생산량이 늘어날 때 냉장 보관하고 있던 이런 연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에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무 원조를 통해서 생산되는 전지분유, 탈지분유, 조제분유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앞에서 말한 전지 연유나 탈지 연유 똑같은 얘기죠. 우유를 그대로 그 분무 원조한 분유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유지방을 제거하고 남는 이러한 성분을 가지고 만든 분유가 탈지 분유고, 조제분유라고 하는 것은 그 엄마로부터 아이들이 먹게 되는 모유와 비슷한 형태의 이러한 분유를 만든 것이 이제 조제분유죠. 여기서 이제 분무 원조라고 하는 것은 분무 원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액상 제품의 건조에 이용되는 것이 분무 원조예요. 분무 원조, 액상 제품. 지금 분무 원조기의 구조를 간단히 본다면,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우유가 있으면 여기서 안개처럼 이게 분사가 됩니다. 이렇게 안개처럼 미세하게 분사가 되면 여기서 이제 뜨거운 공기들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공기들이 위에 내려서 혼합되면서 2, 3초 동안에 건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그 분무를 시켜가지고 한 180도씨 전후가 되는 뜨거운 공기하고 섞여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요 2, 3초 동안에 건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겠죠. 나가고 파우더는 밑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분무 건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액상 제품들은 이런 분무 건조를 통해서 다 이렇게 분말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제 2008년도에 멜라민이 들어간 분유가 판매돼 가지고 그 멜라민 파동이 벌어집니다. 멜라민 2008년도에 8명이 사망하고 30만 명의 그 아이들이 진료를 받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멜라민이 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멜라민이라는 것은 탄소 3개와 수소 6개, 질소 6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물질인데, 이건 식용이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케미칼이에요. 우리가 이제 단백질 함량을 표시할 때, 즉 단백질 함량을 측정할 때, 이 질소 함량 가지고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 질소량을 측정해서 여기다가 보통 6.25라든가 5.71 식품의 종류별로 이런 단백질 환산 개수를 곱해가지고 단백질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소가 들어있는 식품 성분은 단백질밖에 없어요. 탄수화물, 지질, 비타민, 미네랄, 색소, 모든 식품 성분들은 질소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단백질, 프로틴에는 반드시 이 아미노기에 이 질소가 들어있어요. 질소가. 그래서 우리가 그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라고 하면은 이 질소 함량을 측정해서 이런 환산 개수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유에다가 다른 성분을 집어넣고 이 단백질 함량을 속이기 위해서 멜라민을 집어넣는 거예요. 멜라민 보면 질소가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기존 이러한 분유에다가
값싼 원료를 섞어버리면 단백질 함량이 떨어지겠죠. 그 단백질 함량을 높여서 속이기 위해서 멜란을 집어넣은 거예요. 멜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유를 만든 사람들 전부 다 사형을 당하고 중국의 어떤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이런 대대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2006년도에도 이미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것은 미국에 수출할 가축 사료에다가 마찬가지로 또 멜라민을 첨가한 사건이 2년 전에 발생합니다. 중국에서 이제 밀글루텐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른 또 값싼 원료를 넣어버리면 단백질 개수가 떨어지겠죠. 단백질 함량이 떨어지니까 그 단백질 함량이 정상이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또 멜라민을 첨가합니다. 첨가해서 미국의 이런 그 가축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08년도에 사람이 먹는, 즉 아이들이 먹는 이 조제분유에 이와 같은 멜라닌을 넣어서 큰 사건을 벌입니다. 현재 이 멜라민 파동이 벌어지고 현재도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 생산된 이런 조제분유를 믿지 않습니다. 그 외국산 이런 분유를 아이들한테 먹이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잠시 이러한 단백질 함량을 속여서 편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죠. 멜라민과 이제 멜라닌을 혼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멜라민은 그 단백질 함량을 속이기 위해서 첨가하는 케미칼이고, 멜라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색소예요, 색소. 동물의 피부나 눈 등의 조직에 존재하는 흑색 내지는 갈색 색소를 총칭해서 우리가 멜란이라고 하죠. 물에는 녹지 않지만 알칼리 용액이나 진한 황산 용액에는 잘 녹습니다. 이 멜라닌은 일정량 이상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피부의 체온을 유지해주고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즉 멜라닌 양에 의해서 이제 피부색이 이제 결정이 되는, 이 멜라닌과 멜라민은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유당, 락토스를 이용하는 이러한 젖산균을 가지고 젖산 발효를 만들죠. 요구르트 또는 야구르트라고 불러주는 젖산 발효가 많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결국은 이러한 유당을 이용해서 결국 이제 신맛이 나는 이러한 요구르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젖산 알코올 발효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산균은 신맛만 내는 이런 미생물이고, 즉 젖산을 내는 거죠. 알코올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는,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효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 유산균과 효모가 공동으로 배양이 돼가지고 만드는 제품이 쿠미스라든가 케포 또는 케피라고 하죠. 이러한 제품이 현재 있습니다. 먼저 이제 케포에 대해서 살펴보면, 케포 이렇게 씁니다. 케포 일반 케피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케포 그레인이라는 유산균하고 플러스 효모가
쌀알 크기라든가 밤톨만큼 큰 형태로 뭉쳐 있습니다. 캐퍼그레인.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티백버섯이라고 이제 불러주기도 해요. 이거 버섯이 아닙니다. 티베트에서 온 버섯이 아니고 유산균과 효모가 특이하게 이러한 그 쌀처럼 또는 콩알, 그 다음에 밤알처럼 이렇게 뭉쳐있는 타입이 캐퍼그레인이에요. 이 캐퍼그레인을 가지고 이제 발효시킨 이러한 발효유가 캐퍼인데, 여기 보면은 유산균은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을 이용해서 새콤한 젖살을 만들죠. 반면에 효모는 알코올을 만들어요. 소량의. 그래서 알코올과 젖산이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캐퍼라고 불러줘요. 이게 지금 캐퍼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유산균과 효모가 일정한 형태, 크게 다 다르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캐퍼의 종류별로 뭐 다양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퍼라고 하는 것은 유산균 플러스 효모가 스타트로서 이용되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은 요구르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알코올 발효가 된 술맛이 나면서 새콤한 맛에 이 요구르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음날 또 요 캐퍼그레인을 우유 속에 넣고 발효시키면 점점 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와 같은 것도 점점 증식을 하기 때문에 커져요. 숫자가, 크기가. 계속해서 이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캐퍼 치면은 이러한 그 캐퍼 그레인을 분양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키웠던 이러한 캐퍼 그레인을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이 캐퍼 그레인만 있으면 우리가 우유 속에 이걸 스타트로 집어넣고 이제 발효를 시키면은 미량의 알코올과 젖산이 만들어진 음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아요. 여기 또 잡균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쿠미스라는 캐퍼하고 이제 비슷한 이러한 그 발효 그 음료인데요. 이것은 그 리퀴드 스타트 컬처에서 만들어져요. 아까 캐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유산균하고 효모가 뭉쳐 있죠. 얘는 액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뭉치지 않고. 그래서 캐퍼는 솔리드 고체 형태로 되어 있고 얘는 액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쿠미스도 그 유산균과 효모가 공동으로 발효 과정에 관여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쿠미스는 특이하게 이 말젓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로부터 얻어지는 이런 젖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젖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염소, 보통 산양유라고 부르죠. 산양유라는 것은 양이 아니라 염소유를 가지고 이제 보통 요구르트를 만드는데, 이 쿠미스는 암말로부터 얻어지는 젖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이 쿠미스는 캐퍼보다도 그 암말의 이러한 유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그 캐퍼와 비교했을 때 쿠미스는 좀 더 높은 이런 알코올 함량을 갖게 되는 유산균 효모 발효 음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쿠미스에 발효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스타트를 보게 되면 캐퍼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캐퍼 그레인 일단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그레인을 갖고 있는 반면에 쿠미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쿠미스하고 캐퍼하고 차이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유에다가 발효시켜서 먹게 되고, 쿠미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유가 아니라 말젖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특이한 알코올 유산균 발효 음료가 되겠습니다.